그러니까 저는 5억 2천만 원을 매수해서 50% 수익, 2억 6천만 원의 수익금을 남긴 거죠.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찬 매매를 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 말고도 저한테 배워서 수익을 잘 내고 계시는 분들의 후기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HPSP라는 종목을 여기서 이렇게 모아갔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팔까 말까 하던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이런 데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지만 팔지 않았고, 이렇게 하락을 하는 전쟁을 겪으면서 이때 팔지 않은 걸 후회를 했지만, 전쟁을 겪고 나서 앞에서 여기서 팔까 말까 고민했던 그 자리까지 올라와서는 이 자리부터는 이제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5억 2천만 원을 매수해서 50% 수익, 2억 6천만 원의 수익금을 남긴 거죠.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찬 매매를 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댓글에 보면 제가 차트만 본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제가 차트만 봤더라면 아마 매도하지 않고 더 들고 갔을 거예요. 이따가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자리는 사실 매도를 하지 않고 좀 더 들고 가도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저는 차트와 시황을 같이 봤기 때문에 매도를 한 겁니다. 지금 시황이 전쟁 중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종목을 더 들고 갔을 거예요. 전쟁이라는 이슈는 제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기 위해서 저는 안전하게 여기서 분할 매도로 대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보통은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단위로 매수를 하지만 이 HPSP라는 종목은 제 기준에도 보기 드물게 저점에 있는, 이 당시에 저점에 있었고 또 좋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큰 베팅이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쫄리지는 않았어요. 좀 이 전쟁 때 좀 답답하기는 했지만 풀렸다면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털렸겠죠. 그리고 조금 올라왔을 때 팔았을 거고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털렸겠죠. 그런데 전 털리지 않고 다시 올라와서 소량이나마 모아가서 올라와서 분할로 매도를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종목을 처음으로 찾은 건 어떤 조건식을 돌려서 찾았어요. 제가 여기 수익 조건 검색식이라고 하는 조건식을 여기다가 추가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전자책 구매자분들이 너무 다 공개하지 말라고 말씀들을 가끔 하시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굉장히 일부이고 업데이트 때마다 더 좋은 내용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대대적으로 정말 좋은 내용, 정말 도움되는 내용으로 업데이트 해드릴 거예요. 물론 그건 유튜브로 공개하지 않고요. 이 스윙 조건 검색식으로 종목을 찾았고, 오늘 이 설명이 끝나면 그 조건식을 여기다가 넣어드릴 건데, 고정 댓글에 가시면 제 전자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 조건식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조건식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제 말씀을 더 들어보시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겁니다. 오늘 굉장히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제가 조건식을 돌려서 어떤 식으로 종목을 찾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봉 스윙 오일선이라고 하는 조건 검색식인데요. 제가 이거를 처음 매수하기 시작한 게 1월 8일부터예요. 1월 8일부터 이렇게 모아갔거든요. 1월 8일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꽤 많은 종목이 나왔어요. 이때 이런 종목들이 많이들 이렇게 올랐다가 빠진 종목도 있고 더 많이 오른 종목도 있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HPSP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서 되게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HPSP가 이 조건 검색식에 딱 눈이 뜨이고 차트를 분석해보고 종목 분석을 좀 더 해봤더니 굉장히 좋아 보였던 거고, 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종목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그때 매수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찾은 종목을 텔레그램에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나인테크, 현대제철, SK이노베이션. 이게요, 2월 13일 날 말씀드린 거거든요. 2월 13일 날 보시면 현대제철 말씀을 드렸었고, 이걸 쭉 돌려보다 보면 SK이노베이션 차트가 굉장히 좋아 보여서 말씀을 드렸었고, 나인테크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LS 머트리얼즈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LS 머트리얼즈는 이때 같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나인테크, 현대제철, SK이노베이션, LS 머트리얼즈를 같은 날에 같이 검색이 돼가지고 차트를 돌려보면서 이 종목들이 차트가 좋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럼 하나씩 또 볼게요. 현대제철 2월 13일 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요날 검색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올라간 거죠. SK 이노베이션은 13일날 네, 요 검색이 돼서 차트가 좋아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리고 나인테크 요날 요 앞에 있는 요 음봉날 요날 검색이 돼서 이틀 만에 이렇게 올라갔었던 거죠. 그리고 LS 머트리얼진도 13일날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 올라갈 때 분할로 매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는 네프콘에서 이 자리를 깨면은 한번 아래로 하락했다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전쟁으로 이렇게 하락했다가 올라와서 다시 이 자리를 지지하고서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말씀드린 종목들이 10%에서 한 50%까지 오른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텔레그램에 공유해드린 이런 종목 말고도 검색을 먼저 한 다음에 제가 차트를 더 자세히 보고 재료를 더 공부를 한 다음에 가끔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예전에 비슷하게 생겼던 종목이 있었는데 SK 이터닉스 지금 생각났는데 요날 네프콘에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요날 요 자리에서 제가 2월 10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돈고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가 딱 지지선 위치이고 돈고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해볼 만하고 만약에 손절을 한다면 22,500원 부분에서 손절 잡고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올라갔어요. 제가 말씀드린 자리보다 2배 이상이 굉장히 단기간에 올랐죠. 요것도 굉장히 비슷한 자리인데 이 종목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2월 10일 고른 종목들이 있지만 SK 이터닉스는 없네요. 근데 이게 보면은 요날 5일선 간격이 5% 되네요. 5% 되면은 이 검색 시계는 검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봉수익 맥스로 검색하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자 여기 나왔네요. SK 이터닉스 하나비전도 나왔고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조건식에서는 검색되는 종목이 참 많아요. 한 20종목에서 30종목까지도 검색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조건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 조건식에 승률이 무조건 높다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 보면은 승률이 뭐 높기는 한데 보시다시피 종목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조건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종목을 고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소리죠. 제가 종목을 공부를 해서 찾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야 여기 작성해드릴 조건식을 이용을 하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지루해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오늘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지루해서 시황 공부 잘 안 하시는 분 많으시는 거 제가 잘 아는데 시황 공부 안 하시고 주식하시는 건 도박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가족이랑 맛있는 걸 드세요. 그게 더 이득이에요. 저는 솔직히 이번에 2억 6천만 원 벌었던 것 중에 시황이 30%, 재료가 30%, 차트가 30%, 그리고 기세가 10%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2억 6천만 원 중에 시황, 재료 합해서 60%니까 이 시황과 재료 공부는 1억 5천6백만 원짜리 공부인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시황 공부, 재료 공부하는 방법과 제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조차 지루하다고 이 영상을 끄고 나가시면 저는 가망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루해도 꼭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재료와 시황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재료와 시황. 자, 다시 HPSP 화면을 띄워놓고 얘기를 할게요. 제가 반도체 소부장을 아예 하나를 잘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건식도 돌려보고 여러 가지 관심 종목도 돌려보고 하면서 찾은 건데 여러분 반도체 시황 잘 아시나요? 지금 2026년 3월 현재 시점에 반도체 시황은 AI 인프라의 확산에 따라서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한복판에 있어요. 전체 시장 규모가 거의 뭐 1,300조 원? 이 정도에 육박하는 엄청난 반도체 시장에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HBM, 이 HBM을 필두로 하고 있죠. 그리고 HBM이 굉장히 고부가 제품이라고 해요. HBM은 메모리죠. 메모리 분야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HBM 지금 없어서 못 판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AI 때문이잖아요. 처음엔 HBM3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HBM 3E라는 게 나왔죠. 지금은 HBM 3E 이게 주력이에요. HBM 3E가 전체 HBM 출하량의 거의 한 70%이 정도가 차지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HBM 3E가 더 진화를 하면서 엔비디아의 루빈이라는 거 들어봤죠? 루빈이 이제 곧 출시가 될 건데 그 루빈 출시를 앞두고 3E에서 HBM4로 공정 전환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반도체가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들이 계속 더 필요하고 계속 발주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HBM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제조사들이 HBM 위주로 다 이제 생산 라인을 재편하고 있단 말이에요. HBM이 잘 팔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D램은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 거예요. HBM을 자꾸 모든 회사들이 HBM을 하려고 하니까. 그럼 D램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D램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해서 D램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럼 D램 가격이 상승하면은 D램과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의 가격까지도 다 오르게 되고 수익성이 개선되는 거예요. 결국은 반도체 산업 전체가 선순환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D램 만드는 회사까지 수혜를 보는 진짜 반도체 시장 전반의 슈퍼사이클이라는 거죠. 지금 반도체가 시장에서 왜 인기가 많아요? 많이 사용되니까. 어디에 사용되죠? 로봇, AI, 디바이스,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드론 뭐 이런데 그냥 안 쓰이는 곳이 있나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뭐 로봇이나 자율주행, 드론 이런 것들이 AI화 되고 있어서 너무너무 반도체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많이 필요하면 뭘 하겠어요? 증설하겠죠. 증설을 하면 뭐 어떻게 돼요? 소부장 발주하겠죠. 소재, 부품, 장비 발주하겠죠. 그럼 소부장주 당연히 주가 오르겠죠. 근데 이때 조금 뾰족하게 소부장 중에 어떤 걸 골라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하나하나가 굉장히 비싼데 불량이 나오면 안 될 거잖아요. 수율이 높아져야 되겠죠. 불량률이 낮아지고 수율이 높아지고 그러면 초미세공정 이게 필요해요. 그럼 초미세공정 관련 기업이 주목을 받겠죠. 수율을 높일 수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겠죠.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시황이잖아요. 이런 시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시황을 좀 쉽게 보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여기 시황 보는 방법이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이게 쭉 나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국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0700 종합 시황 뉴스라는 창이 있어요. 여기서 전체에다가 클릭을 하고 여기서 증시 요약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쭉 나오거든요. 여기서 코스피 마감 시황, 코스닥 마감 시황, 특징 테마, 특징 종목, 상한가 및 급등 종목. 이 중에서 시황은 증시 요약 1번, 2번, 3번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꼼꼼하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시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생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보셔야 합니다. 저는 공부를 나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막 이런 차트쟁이가 아니에요. 제가 영상에서 맨날 차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차트만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식하는 사람 중에 차트만 보는 바보가 아직도 있나요? 막 차트만 보고 이렇게 5억씩 베팅하는 멍청이가 있을까요? 반도체 소부장은 앞으로도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HPSP도 앞으로 더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일단 전쟁이 길어질 리스크를 생각을 하면서 유가가 계속 안정화가 안 될 그런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서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 여러 가지 안 좋아질 시장이 전쟁으로 인해서 안 좋아질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서 HPSP를 단기적으로 매도를 한 겁니다. 아주 보초병 수준으로 조금 남겨놨어요. 보초병을 남겨놨으니까 기회가 오면은 다시 잡을 생각입니다. 시황은 반도체 시황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슈퍼사이클을 타고 있고 향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반도체 시황을 알았으면 이 HPSP라는 기업에 가지고 있는 재료도 알아야겠죠. 시황 속에서 이 기업이 어떤 수혜를 받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이 기업의 확신을 가지고 비중 베팅을 할 수가 있겠죠. 반도체 시황이 좋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쭉쭉쭉쭉 오르는 건 아니니까요. 재료, 아까 2억 6천만 원 번 것 중에 30%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재료 공부는 7,800만 원짜리 공부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공부하는 거 지루해 하시면 가망 없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조차도 듣는 게 지루하시면 가망 없는 거예요. 자, HPSP는 어떤 재료가 있나요? 여기에 이렇게 메모가 적혀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전자책에도 설명을 했지만 재료를 메모칸에 항상 적어 놓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영웅문 HTS의 0700에서 HPSP 탑에서 특징주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지만 저는 구글 혹은 네이버 이런 곳에서도 HPSP 특징주, 그러니까 종목명 더하기 특징주 이거를 자주 검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요즘에는 AI가 이런 식으로 정렬도 해줘요. 자, 이런 재료들, 얘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다 읽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블록딜 악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스커도 무효 심판 승소로 상승을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약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특징주가 붙어있는 뉴스들을 다 읽어보세요. 이게 이때 2024년 11월에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소식에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런 재료가 앞으로도 또 나오면은 오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한미반도체가 여기에 투자를 해서 5천억 가까이 수익을 냈었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기사들도 다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때 승소로 13%가 올랐었다고 하는데 ST와의 특허에 승소한 뒤 13% 넘게 급등 중이다. 특허 무효 심판을 기각했다는 거죠. ST가 HPSP를 상태로 소송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기 때문에 HPSP가 승소를 한 거죠. 그래서 2026년까지 독점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HPSP의 가장 큰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한 소송 리스크가 완화됐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자, HPSP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예요? 반도체 전 공정에 필요한 열처리 공정 장비를 제조 공급하는 회사다. 공정이 미세화될 때 필요한 거예요. 이 표면에 있는 결함을 치료하는 회사인 거죠. 그리고 독점하고 있다. 보세요. ASML 아시죠? ASML이 엄청난 슈퍼의리거든요. 근데 HPSP는 ASML에 빗대서 한국판 ASML로 불리기도 한다. 이 독점의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사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찾아보시고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수요 확장 기대감. 네, 고객사 설비 투자 대부분이 HBM과 선단 공정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미세 공정이 고도화되면서 동서의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수요도 동반 성장 중에 있다고 밝힘. 특히 미세 공정화되면서 메탈층 두께가 얇아지고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고온 어닐링이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동사의 장비는 100% 수소로 400도씨 내외의 저온 어닐링을 수행하기 때문에 메탈층에 가해지는 데미지가 최소화될 수 있고 전공정 분야에서 아주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고압소소 어닐링 장비 이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게 미세 공정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HPSP의 고압소소 어닐링은 사실 2년 전부터 이 기술은 굉장히 유명했어요. HPSP가 이걸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거 보시면 제가 2023년 말에도 이렇게 매매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잠깐 이렇게 매매를 하고 빠졌는데 이때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매매를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전자책에서 주도주 선정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이게 주도주 선정하는 조건 검색식도 만들어 넣어놨고 그 다음에 재료를 찾아서 입력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강한 재료가 무엇인지도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이 강한 재료를 한마디로 하면 정책, 삼성, 세계 최초, 국내 최초, 국산화, 점유율 1등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된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이거를 바탕으로 이게 제가 예전에 이렇게 22년도부터 계속 쭉 이렇게 정리를 해왔던 그런 공부 자료들이에요. 제가 공부했던 자료들. 이때 보시면, 자, 11월 29일 날 제가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11월 28일 날 공부를 했겠죠. 최소한. 보통은 이렇게 이 전날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날 눈에 띄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타점을 잡아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28일 날 공부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12월 28일 날 요 날 공부를 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여기 로봇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뭐 미래차,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것들을 제가 공부를 했나 봐요. 이렇게 쭉 이렇게 있지만 반도체 쪽을 한번 볼게요. 반도체는 뭐 플리토도 공부를 하고 폴라리스 오피스도 어떤 재료로 올라왔는지 공부하고 아남전자, 뭐 HPSP, 주성 엔지니어링, 네페스아크, 가온칩스,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것들을 막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HPSP 공부를 이때 한 거죠. 10년 후 이하 산단 공정에서 필수적인 장비 그리고 세계 상위 시스템 반도체 기업을 모두 고객으로 확보. 거의 독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폭발 위험이 높은 수소를 다루는 기술적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특허 오타가 났네요. 특허 장벽으로 후발 업체 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제가 예스티 등 하면서 물음표 이렇게 해놨어요. 예스티를 제가 경쟁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나봐요. 후발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나봐요. 어쨌든 수소 어닐링을 하는 회사다. 파운드리 수주 증가도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 고성장 궤도 진입 전망. 그러니까 실적이 높아진다는 말은 증가한다는 전망이 있다는 건 굉장한 호재잖아요. 보시면 여기서는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종목을 8개 종목을 공부를 했는데 여기 괄호 열고 하나, 둘, 셋, 4개만 적어놨어요. 4개만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자 로봇도 꽤 많이 공부를 했지만 하나, 둘, 셋, 넷, 5개만 적어놨어요. 얘네들이 핵심 관심 종목이라는 거예요. 제가 쭉 공부를 하면서 차트를 다 돌려봤겠죠. 근데 폴라리스 오피스가 그나마 괜찮았고 차트가 HPSP가 뭐 재료도 괜찮고 차트도 괜찮았고 가온칩스가 재료도 괜찮고 차트도 괜찮고 퀄리타스 반도체가 재료도 괜찮고 차트도 괜찮고 하면서 여기 관심 종목들을 여기다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적어놓은 거예요. 다음날 이런 관심 종목들에서 매매를 할 수도 있고 며칠 후에 매매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28일 날 이렇게 반도체 공부를 하고 여기서 HPSP를 관심 종목으로 뽑은 다음에 저는 29일 날 이렇게 매매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저는 이렇게 시황 관련된 관련주들을 쭉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놨고 그리고 매수 자리 계속 잊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읽고 기억하는 매수 자리도 적어놨었고 일정이 관련된 매매도 해야 되니까 일정도 항상 옆에다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차트 분석까지 해서 그 차트와 재료와 시황이 어우러지는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강한 재료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점유율 1등 이 말이 있거든요. 이게 점유율 1등보다 더 좋은 게 독점이거든요. 1등이다 못해 후발주자가 거의 없다는 소리인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지금 드리려는 말씀이 뭐냐면 독점이라는 거는 가중치를 둬야 돼요. 후발주자가 있지만 점유율 면에서는 여전히 독점이거든요. HPSP가. 뭐 나중에는 그 비중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HPSP가요. 특징적인 게 매출 대비 순이익률이 50%가 넘는 장비 기업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산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퍼라고 하죠. 괜찮은 산업군에서 이제 실적도 잘 나오고 시장에 주목도 받는 이런 산업군에서 적정가라고 판단하는 그 PER이 저는 한 30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물론 높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같이 호황기에 주식시장이 조금 잘 나가는 시기에 주목받는 섹터는 PER 30 정도는 뭐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0 정도 되면 더 이상 오르는 게 어려울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죠. 여기서부터는 뭐 좀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좀 횡보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리스크, 고점에 대한 리스크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독점 기업은요. 사실 독점이라는 게 뭔가요? 판매자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내 맘대로 판다. 가격도 내 맘대로. 판매 수량도 내 맘대로. 너한테는 팔고 얘한테는 안 팔 거야. 판매자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어쩌면 이 순이익률이 50%가 넘는다는 거는 HPSP가 판매하는 장비 값을 그냥 부르는 게 값으로 이게 그냥 부르는 값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산업이 커지면 이 독점하고 있는 이 기업은 더 그 지위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경쟁사들도 어느 정도 있고 매출도 잘 나오는 기업들이 30 정도라면 독점 기업은 이 PER, 이익 대비 뭐 시총 얼마, 어떤 공식 이런 식으로 어떤 통용되는 기준을 갖다 붙일 게 아니라 퍼가 뭐 60, 80 이게 적용이 되어도 사실상 할 말이 없어요.
주식이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공식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대감이 그렇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시장에서 작동되는 주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HPSP라는 기업이 그만큼 괜찮기도 하고 거기다가 아무 때나 그러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뭐 하락장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저희 한국 국장은 대세 상승을 계속 하고 있었죠. 작년부터. 그리고 반도체 시황이 슈퍼사이클이죠. 그러면서 앞으로 그 발주가 더 많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있고 또 미세 공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높은 수율이 정말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이럴 때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다가 독점이라는 기업은 그 기대가 기대를 먹고 자라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면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슈퍼을이거든요. 물론 산업에 따라 다르겠죠. 현재 주목받는 주도 산업과 비주류 산업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한미반도체 PER이 얼마인가요? 130 정도 되지 않나요? 네, 보세요. 한미반도체처럼 어떤 산업에서 진짜 꼭 필요한 장비를 납품하는 식으로 천하무적이 되잖아요? 그 기대감은 보통 뭐 한 30 잡는다, 뭐 50이면 고평가다, 뭐 이런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130이 말이 되는 수치인가요? 사실 이거는 그냥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기대감을 먹고 자라는 주식시장에서는. 근데 HPSP가 제가 여기서 발견했을 당시가 퍼가 한 30대였어요. 30대. 지금은 한 40 후반?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냥 넉넉히 잡아서 50 수준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30이 제 눈에 높아 보였겠어요? 당연히 제 눈에 저평가로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50 정도로 올라온 지금은 정말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전쟁까지 있으니까. 근데 전쟁 없었더라면 짜 하고서 그냥 들고 있었겠죠. 근데 또 다른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 가격도 50이 뭐야? 80은 가야지. 아무리 못해도 60은 가야지. 뭐 100은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올랐을 때 이렇게 단기간에 매도하고 나왔으면 한 달 보름 정도 되는 기간에 딱 매도하고 나왔으면 정말 멋있었을 건데 전쟁이 될 줄 모르고 버티다가 비슷한 가격에 매도하고 나왔어요. 멋짐이 살짝 줄어들긴 했지만 전 어쨌든 그런 시장의 고평가다 저평가다 이런 것도 신경을 쓰고 이 시황과 재료는 앞으로 더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차트 분석도 하면서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 그러면은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차트 얼마짜리 공부라고 했죠? 30%면 7,800만 원짜리 공부입니다. 그리고 시황 재료 지루한 부분 다 지나갔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차트 공부 얘기 시작할 거니까 마지막으로 힘내서 잘 들어주세요. 자, HPSP 차트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앞에서부터 보면은 고점을 찍고 쭉 빠져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그림이죠. 자, 8번 바닥 찾기. 바닥 찾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주식은 바닥을 찾아야 안전하잖아요. 여기서 바닥 종목에 대한 예시를 이렇게 쭈쭈쭈쭈쭈 들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좀 했어요. 뭐 횡보를 얼마큼 해야 되고 기준봉의 가격은 저점 대비 얼마 이상이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쭈쭈쭈쭈쭈 관련된 내용에 대한 차트와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뒷부분에서는 잘못하면 바닥으로 보일 수 있는 바닥이 아닌 고점 자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어요. 헷갈리면 안 되니까. 바닥만 바닥으로 인지를 해야지 고점을 바닥으로 인지를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고 어쨌든 전자책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바닥은요. 횡보를 거쳐야 진짜 바닥이 돼요. 횡보라는 건 어떤 박스권을 그릴 수 있는 일정한 오르락 내리락 한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하락하던 이평선들이 상승 방향으로 돌아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 2배 이상 상승하지 않은 바닥 대비 저점 대비 2배 이상 상승하지 않은 종목이 좀 더 바닥에 가까워요. 그냥 이렇게만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대장주에 따라서 테마의 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쉽게 생각해서 바닥 대비 2배까지는 일단 바닥이라고 쳐주자.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게 이 추세예요. 추세의 기본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장기, 중기, 단기 추세가 있고요. 횡보 박스권 추세가 있죠. 이 추세에 대해서 잘 아셔야 바닥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락 추세가 횡보 추세로 바뀌어서 상승 추세로 돌아나가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평선 관련된 조합도
하고 이평선 관련된 분석도 해야지 되는 거예요. HPSP는 하락 추세도 아니고 횡보 추세도 아니고 이제 상승으로 돌아서 올라가는 그 변곡점에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 먹을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비단 HPSP뿐만이 아니라 횡보 추세를 거쳐서 상승 추세로 돌아가는 종목에서 먹을 구간이 생긴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정감 있게 횡보에서 상승으로 돌아나가는 그 차트적인 패턴과 움직임을 이해하고 분석해내실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다리는 시간이 짧습니다. 제가 물론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한 거의 한 3개월이 걸렸지만 저는 1개월 만에 매도할 수도 있었어요. 제 욕심 때문에 더 버티다가 그런 거지, 정확한 변곡점 자리에 매수해서 한 달 정도의 시간 만에 50 수익이 났었단 말이죠. 차트 분석을 잘하면 시간을 이렇게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HPSP에는 이슈가 있었죠. 블록딜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어요. 블록딜이 여기 거래량 터진데 여기 요 큰 음봉에서 한 번,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 터진 여기 요 음봉에서 한 번, 크게 두 번의 블록딜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첫 번째 블록딜을 바로 다음 날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 첫 번째 블록딜의 가격을 볼게요. 자, 종가 정도 볼까요? 종가 34,000원. 34,000원이면 최저가가 21,000원이거든요. 21,000원 대비 2배 오른 가격인가요? 2배 오른 가격 아니죠. 그러면 일단 저점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자리 어떤 자리인가요? 아까 제가 여기 박스를 이렇게 한번 그려드렸었는데, 이렇게 박스권에서 아직 박스권에 있는 자리기는 한데, 이게 여기에 이 상승으로 인해서 이평선들이 돌아서 올라가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횡보 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횡보를 지나서 상승으로 가는 초입이었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이평선도 안 볼 수가 없죠. 이평선에 관련돼서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이평선에 대해서 쭈쭈쭈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35일선, 60일선, 그리고 장기 이평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이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것도 역시나 간단하고 쉽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돌아 나갈 때 요런 자리, 장기 이평선이랑 60일선, 그리고 쌍바닥 찍은 요런 자리, 장기 이평선 두 개나 있죠. 121선, 448일선, 그리고 30일선, 60일선까지, 그리고 21선, 10일선, 5일선까지 다 수렴이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아까 전자측에서도 잠깐 보셨겠지만 이런 자리를 지지하고 오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평선이 이렇게 수렴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주식은 수렴을 하고 발산을 합니다. 수렴과 발산을 해요. 근데 수렴을 했다고 항상 위로 발산하는 건 아닌데, 시황과 재료가 맞아떨어지면 위로 발산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수렴과 발산을 이해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이평선? 이평선도 맞는데, 이평선은 수렴과 발산을 확인하는 도구일 뿐이고, 우리는 이격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이격도를 알아야 수렴과 발산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격에 대해서 이게 또 쭉 설명을 해놨고요. 쉽고 간단하게 또 얘기를 드리면, 이평선은 수렴된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돼요. 일봉을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1선, 448일선, 60일선, 30일선, 21선, 11선, 5일선까지 이렇게 쭉 수렴이 됐습니다. 요 근처에서 다 수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진 발산 상태가 아니라 좁아져 있는 수렴 상태, 그리고 다시 발산을 해 나가고 있는 지금 그런 도중에 있는 거죠. 그리고 수렴할 때 좀 특징 중에 하나가 그냥 모였다 흩어졌다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이 돌파를 하면서 수렴하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자리가 또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 장기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로 돌파를 하면서 30, 60, 120, 224, 448이 수렴을 하는 자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주봉을 볼게요. 주봉은 여기거든요. 여기 제가 매수한 자리가 여기예요. 여기 요날 요 주에 매수를 했어요. 요 주부터 요 주까지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한 건데, 자, 여기서도 이것도 수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요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수렴을 하고 이어서 발산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 자리도 나쁜 자리는 아니지만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수렴하는 요런 자리, 여기서 수렴하고 여기도 계속 수렴을 하다가 장기 이평선 돌파하면서 쭉 발산하는 그런, 쭉 이렇게 발산하는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주봉은 종목들의 차트를 보면서 일봉, 주봉, 월봉 이런 걸 보다 보면 일봉에서는 수렴을 했지만 주봉에서는 수렴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시계열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주봉에서도 수렴이 되었죠. 더 좋은 거예요. 수렴이 겹치면 겹칠수록 더 좋아요.
월봉을 볼까요? 자, 월봉을 보면요. 이게 제가 1월 초에 1월 8일부터 매수했죠. 1월 초가 요때요, 요때. 아마 1월 초니까 이렇게 주가가 아직 낮은 위치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월봉을 보니까 5일선 있고 이게 파란 색깔 11선 있는데 21선까지도 있어요. 21선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 61선이랑 뭐 그 이상의 이평선이 없죠. 그거는 아직 이 종목이 상장된 지 60개월도 안 됐기 때문에 60개월이라는 건 5년도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런 이평선들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일목균형표를 걸어놔가지고 기준선이랑 전환선이 이렇게 보이는 건데 이건 그냥 무시하시고요. 이평선만 가지고 보시면요. 제가 매수한 요 자리가 5이평선, 12평선, 22평선 여기서 수렴이 되어 있네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기서 더 많이 수렴을 했는데 발산하는 초기 단계였네요. 그죠? 월봉으로 보면은. 그리고 월봉상 보면 주봉에서도 보이나? 주봉에서도 나름 보이네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거래량이 엄청 많이 들어왔죠. 저는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이때 엄청 많이 들어왔죠. 앞에서 터지지 않았던 역대급 거래량이 월봉에서 여기서 터졌어요. 근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블록딜 덕분에 그런 거잖아요. 블록딜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거래는 터진 거예요. 제가 매수하기 전날에 블록딜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미 거래량은 이렇게 터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월봉상 결국은 바닥에서 들어온 거래량이 되는 거예요. 바닥에서 들어온 거래량은 뭐죠? 매집. 저는 그래서 여러모로 이번 블록딜이 매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집을 했으면 올려야죠. 주가를. 여기서 잠깐 블록딜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차트 얘기를 하다 말고 지금 블록딜로 잠깐 돌아왔는데요. 블록딜 재료로 잠깐 돌아왔는데요. 자, 블록딜이라는 게 일봉으로 설명을 해야겠다. 블록딜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악재는 맞습니다. 이게 쭉 잘 오르는 것 같던 주가가 꽝 하고 하락을 했잖아요. 여기서는 블록딜을 할 때 주가 대비 10% 할인한 가격에 블록딜을 진행했어요. 그랬더니 이때요. 고점 대비해서 13에서 14% 정도가 빠졌어요. 쭉 빠졌어요, 이렇게. 여기 블록딜 때 그렇게 빠졌다는 얘기예요. 고점 대비해서 13% 정도 빠졌어요. 저점까지가. 그리고 요때 블록딜은 어땠을까요? 요때 블록딜은 7% 할인했어요. 그랬더니 저점을 10% 찍고 올라왔어요. 결국 블록딜 한 할인율 대비해서 1.5배로 기본적으로 빠졌다가 올라오더라도 올라오는 것 같죠. 근데 보세요. 이때 종토방 가면은 사람들이 블록딜하는 회사 뭐 대주주가 다 팔고 튀는 회사 망했다. 앞으로 하락만 할 거다. 온갖 저주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이 차트가 지금 여기가 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점에서 블록딜이 나왔어요. 그러면 대주주가 팔고 튀는 세론이었겠습니까? 대주주는 뭐 물론 아주 옛날에 저렴한 가격에 이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여기까지 키웠으니까 세론일 수는 있죠. 이미 충분히 돈을 벌었으니까. 근데 이걸 받아간 해외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이 블록들을 받아간 해외 투자자들은 바보라서 앞으로 하락할 주식을 감사합니다. 저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팔게요 하면서 받아갈까요? 아니죠. 이 물량을 팔기 위해서 이거 해외 투자자들도 이 블록들을 받아간 해외 투자자들도 이 물량을 팔기 위해서 주가를 더 위로 올릴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이때 블록딜 때 청약을 하잖아요. 블록딜을 받으려고. 이거 청약할 때 이 블록딜 수량의 몇 배가 청약으로 몰렸는지 아세요? 블록딜 물량이 3천억이었는데 이때 6배의 청약이 들어왔어요. 6배. 대박이 난 거예요. 청약이. 블록딜이. 그럼 어떤 심리겠어요? 해외 투자자들이 6배나 많이 이렇게 몰렸다는 건? 지금 사면 무조건 오른다. 라고 해외 투자자들은 계산을 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여기서 10%나 할인을 해줬으니까 몰린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요. 만약에 10% 먹으려고 3천억짜리 블록딜을 받아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블록딜 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1.5배 빠지죠? 그러면은 일단은 손해죠. 근데 다시 회복됐으니까 이때 팔고 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바보 기관 투자자들이 이 블록딜을 받아간 바보 기관 투자자들이 너도 막 던지면 3천억씩이나 사갔는데 다 던지면 이거 회사 주가 어떻게 될까요? 유통 주식 수가 얼마죠? 어쨌든 엄청나게 빠지겠죠. 그러면 블록딜로 받아간 해외 투자자들은 본전도 못 뽑는 거예요. 해외 투자자들이 이 블록딜을 받아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주가를 열심히 올려서 이 이상으로 더 올려서 계속 올려서 언젠가 시끌시끌시끌하게 급등을 시켜서 개미들도 막 달라붙고
뭐 기관들도 막 달라붙고 어떤 외국인들도 막 달라붙을 때 그래서 막 상승을 할 때 거기다가 던져야 그나마 하락 방어도 되고 굉장히 비싸게 팔 수가 있겠죠. 그래야 좋은 가격에 팔고 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때 두 번째 블록들 또 했잖아요. 이때는 청약 몇 배 몰렸는지 아시나요? 좀 가격이 이때부터 좀 올랐으니까 청약 비율이 좀 떨어졌을까요? 이때도 3천억 정도 됐었거든요. 3천억인데 청약 비율이 좀 떨어졌을까요? 아니요. 이때는 7배였어요. 7배. 초대박이 난 거예요. 주가가 올랐는데도 사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주가는 이거를 매수해간 세력들이 종목의 주포가 되어서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주주가 왜 블록딜을 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이 조금 들어갈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경영권 매각을 하려면 지분이 너무 많으면 불리해요. 왜 불리하냐면 지분이 25%가 넘으면 인수하는 사람이 어떤 대주주 지분 25%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25%가 넘는 지분은 50%까지 의무 공개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 주식이 이제 뭐 100개가 있어요. 근데 대주주가 한 30개 가지고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30% 지분인 거죠. 인수자가 이 30개를 사고 싶은데 이거 30개는 25%를 넘잖아요. 그러면은 30개 사면서 50%까지, 그러니까 20개는 공개 매수를 해야 돼요, 걔는. 그래서 총 50%의 지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인수자가. 그러면 인수자는 돈이 엄청 많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 HPSP 대주주인 크레센도는 지금 3천억을 두 번 블록딜을 했어요. 그리고 남은 게 블록딜 한 만큼 남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1조 2천억이 있었다는 소린데 그게 40%거든요. 1조 2천억을 누군가한테 매각을 하고 싶은데 40%기 때문에 50%까지는 의무 공개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1조 2천억에 대한 25%를 공개 매수해야 인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계산 때려보면 대략적으로 한 1조 5천억이 있어야지 HPSP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인수를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가지고 쉽게 써요. 그러니까 일부는 블록딜로 보내고 나머지 경영권은 이제 좀 주가 올려가지고 한 번에 매각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회사 좋게 잘 키워놨으니까 운영 잘할 만한 전문적인 경영자가 이 회사 사가세요 하면서 좀 가볍게 20% 지분은 의무 공개 매수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좀 수월하게 더 비싼 가격에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블록딜을 두 번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크리센드라고 하는 대주주는 나중에 주가 올라가지고 블록딜하면 더 이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주가 올라서 블록딜을 하면 블록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각하면 되니까 이거 올려서 블록딜 하면 되지 왜 지금 해? 그냥 세로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럴 수 있겠죠. 크리센더가 욕심이 아주 가득 차가지고 지분 다 가지고 이거 주가를 올려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가격에서 블록딜을 받아줄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미 주가가 오를 만큼 올랐는데 더 상승할 메리트가 있을까요? 주가가 상승할 메리트가 있을 때 블록딜이 거래가 되는 거지. 주가가 상승할 메리트가 없는 가격은 블록딜을 할 그 메리트가 없죠. 주가는 오르면 오를수록 블록딜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레센도가 이미 큰 수익 중이지만 잘 팔리는 가격에 블록딜을 해서 굉장히 몸집을 갖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상승시켜서 그나마 이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거 아니까 추가적으로 더 키울 수 있는 사람이 경영권을 가지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뇌피셜을 돌려봤습니다. 근데 저는 왜 팔았냐고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은 해요. 이번에 저의 매도가 후회되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전쟁이 끝날 기미가 어제 오늘까지도 안 보였고 환율도 오르고 유가도 오르고 잠깐 한 발을 물러나도 다시 기회가 오면 그때 다시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물러나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매수했을 때는 PER이 30이라 그랬죠. 근데 지금 제가 매도했을 때는 거의 50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가격대가 살짝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정을 주고 갈 수도 있어요. 뭐 이게 그냥 정말로 단순히 조정일 수도 있고 전쟁 때문에 이게 지루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게 조정이 나오지 않고 내친 김에 전고점까지 막 내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불확실해졌다라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더 생긴 시점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가격은 높아질수록 불확실성이 커져요. 조정의 불확실성, 추가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 그게 언제나 커져요. 저점에 있을 때는 상승 방향에 대한 거의 확률이 높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정과 추가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맞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전쟁으로 그 불확실성이 더 심해진 거예요. 전쟁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제가 한 발 뺀 거죠. 어쨌든 이렇게 블록들이라든지 하는 추가적인 재료에 대한 얘기도 해드렸고,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이 텔레그램망이죠. 여기서 제가 자, 이날이 1월 8일이에요. 1월 8일. 제가 1월 8일부터 매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매수를 하면서 사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요날 1차 매수 가능한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뭐 박스권 하단이니까 잘 돌리고 있다. 박스권 하단이라는 말 뭔지 아시죠? 여기 전자책에서 박스권이라고 검색하면은 박스권 하단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사실상 재료 있고 매집이 있는 종목은 박스권 하단에서 상승 초입에서는 지지하고 상승할 확률이 높아요. 무조건 지지를 한다는 게 아니라 돌리는 걸 보면서 손절하지 않을 자리에선 손절하지 말자는 그런 얘기거든요. 박스권 하단에서 잘 돌리고 있었다. 여기서도 일단 돌렸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다시 돌렸어요. 그 쌍바닥을 찍은 거죠. 여기서 해제 한번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요. 자, 39,000 부분에서 흔들릴 수가 있고 그 다음이 49,000원 부분에서 흔들릴 확률이 있다. 1차 목표가가 49,000원이다를 제가 1월 26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요날이구나. 요날 제가 1차 목표가를 49,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 왜 여기가 왜 49,000원이 목표가였을까요? 당연히 보시면 고점 신호를 캐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차트에는 이제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는데 상위 박스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아주 큰 거래량이 여기 있죠. 걔가 요 놈이에요. 요 놈. 이 놈을 중심으로 박스권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였죠. 얘를 이렇게 하면은 자, 이거 49,000원이거든요. 이 49,000원이 네, 1차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차 목표가가 49,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는 자, HPSP 목표라고 말씀드린 49,000원 근처에 왔어요. 그러니까 요 날이에요. 요날 49,000원 근처에 왔으니까 알아서 매도하시라고. 저는 45% 수익이네요. 지는 팔지도 않을 거면서 사람들한테 매도를 하라고 한 거죠.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 한 번 더 찔렀지만 결국은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이 목표가가 진짜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해요.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닌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팔지 마세요. 이거 더 갑니다. 무조건 꽉 쥐고 계세요.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이거 만약에 제 말 듣고 매수했던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다 저 엄청 욕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1차 목표가 다음에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정을 일반 개미들은 못 버티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1차 목표가 대신에 1차 목표가다. 1차라는 건 뭐예요? 2차도 있고 3차도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 매도를 하라는 거죠. 여기서 전량 매도를 하던 뭐 분할 매도를 하던 그거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전자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가 상승 가능한 자리도 여기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여기서 일부만 매도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매도하실 분들은 매도하고 전량 매도하실 분들은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저는 안 팔았죠. 왜냐면 저는 이 다음에 눌릴 조정을 참을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전쟁 얘기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살짝 조정 주고 다시 올라와서 저는 이때쯤부터 이렇게 쭉 날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제 판단이 틀리고 오히려 블록들이 나오면서 한번 하락을 하고 그랬었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1차 목표가를 이런 식으로 잡고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거를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갈 확률도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 중에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뭐 맨날 종목 이렇게 리딩 해드리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저 진짜 종목 뭐 매수하세요. 이거 좋아 보입니다. 이런 거 말씀 잘 안 드려요. 맨날 이렇게 뉴스만 엄청 올리고요. 그리고 지나간 차트 가지고 교육 해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어쩌다 진짜 가끔 좋은 종목이 보이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그램에 너무 기대 많이 하고 찾아서 들어오지 마세요. 어쨌든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여기서 목표가 말씀드리고 목표가 다 와간다고 안내를 해드리면서도 저는 팔지 않았죠. 왜냐면 저는 일단 여기서 평균 단가가 낮았기 때문에 물론 다들 저랑 같이 낮았겠지만 어쨌든 유리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지루함 저는 잘 버틸 수 있고 전 제가 선택한 거고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잘 버틸 수가 있었겠죠. 근데 제 말, 남의 말을 듣고 매수하는 사람들은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제가 공부한 종목이니까 확신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을 해도 그래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면서. 그렇지만 전쟁을 만났고 지옥을 경험을 했고
물론 평단보다는 높았지만 50%를 받던 수익이 13%까지 쪼그라드는 경험을 한번 했고, 그렇게 하락했다가 올라오는 고생을 진하게 한번 하고 나니까 여기 딱 왔을 때 와, 이거 상황 보아하니 이게 유가도 오르고 전쟁이 쉽게 끝날까 싶어가지고 쫄아가지고 내빼게 되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요런 자리, 분할 매도하기 좋은 자리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네프콘 같은 데서 요 가격대 42,500원 안팎의 요 가격대 매수하기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다 제가 줄을 그어봤어요. 줄을 그은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왔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거기서 이렇게 거래량 터진 자리, 거기서 이렇게 거래량 터진 자리,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횡보했던 자리, 거기서 이렇게 횡보했던 자리,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횡보했던 자리, 이런 자리들이 있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거래량 터진 캔들들이 여기를 지나가고 있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떨어지더라도 반등이 나오고, 떨어지더라도 반등이 나오고, 떨어지더라도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는요, 이렇게 빠지더라도, 좀 더 크게 볼게요. 주가가 빠지더라도 그 자리를 건드리고 빠질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빠지더라도 그 자리를 이렇게 건드리고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점에서만 매수를 잘했으면 빠질 때 빨리 자르면 손해를 안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손절이 짧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매물대를 잘 찾고 박스권을 잘 찾고 줄을 제대로 그을 줄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수익을 낼 확률도 높지만 타격을 최소화할 확률도 높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전쟁 때문에 이렇게 바닥까지 빠졌었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듯 하다가 살짝 빠졌는데 여기서 이렇게 슉 돌렸죠. 단봉 이러면서 돌렸죠. 근데 요 음봉날, 제가 요 음봉날 네프콘에 이거 매물 소화봉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물 소화봉. 그리고 매물을 소화하고서는 다음날부터 쭈죽 이렇게 올라갔어요. 매물 소화봉에 대한 개념도 진짜 중요해요. 자, 매물 소화봉. 매물 소화봉에 대해서는 매물 소화봉에 대한 예시를 쭉 작성을 해드렸고, 그리고 매물 소화봉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고, 매물 소화하는 비슷한 단봉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하는 내용을 작성을 해드렸습니다. 결국은 매물 소화봉에 대해서도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매물을 소화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매물 소화봉은 나올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데, 일단 나올 자리라는 건 이평선이 수렴한 자리에서 나오는 게 좋아요. 이평선 수렴 얼마나 똑부러지게 했는지 이것 좀 보세요.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동네 사람들, 우리 HPSP 이평 수렴을 얼마나 예쁘게 해놨는지 여기 좀 한번 와서 보세요 하고 싶을 정도로 이평 수렴 너무 예쁘게 해놨죠. 자, 이렇게 나올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물론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매물소화봉이 맞나 안 맞나 헷갈릴 수 있는데 한 번에 되는 건 없어요. 계속 공부를 해야지 어쩌겠어요. 제 전자책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어떤 구매자분은 지금 3회독 했다, 5회독 했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읽을 때마다 다르게 보인대요. 제 유튜브 영상 되게 많이 올린 거 아시죠? 그거 보고 또 보면 또 다르게 보이고, 또 보고 또 보면 또 다르게 보이고,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고, 시황이랑 섹터랑 재료랑 이런 차트랑 같이 보면 갑자기 그냥 일반 음봉으로 보였던 게 이거 이 섹터 이 시황에서 나온 이 종목에서 나온 음봉이 갑자기 매물 소화봉으로 보이고 이러기도 하고요. 결국은 시황, 섹터, 재료, 차트 같이 보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전작책을 다시 보시면 가온칩스, 이 가온칩스가요 굉장히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제가 HPSP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거래량 가장 많이 터진 캔들 이거 있죠, 이걸 중심으로요 이렇게 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러면 이 매물 소화봉의 이 고점 부근을 이렇게 적은 거래량으로 이평을 수렴한 다음에 스릉하고 이렇게 올라오면 되는 거거든요. 기준봉이 있고 훗날에 이렇게 이평들을 수렴시킨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이 고점을 이렇게 딱 소화하는 거래량 작은 캔들이 딱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음봉이요, 이 저점까지 딱 내리면 여기 고점을 완벽하게 지지하진 않았지만 이 매물대 밑으로 크게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이 거대 매물대를 버티고 딱 여기 딱 서 있는 그런 모양의 매물 소화봉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 기준봉이 고점이나 종가는, 이 자리는 굉장히 매물대의 힘이 강한 자리예요. 근데 거기서 밀리지 않고 버텼다는 소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 소화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사실 이 다음날에 조금 양봉이 단봉으로 만들어지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확실하게 위로
살짝 올라가는 모양으로. 근데 이렇게 바로 쏴버리더라고요. 정확한 규칙은 없어요. 나올 자리에서 나오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49,000원, 5만원 정도가 아주 강한 매물대입니다. 근데 그 매물대를 어제도 뚫고 오늘은 거래량이 또 역시나 많이 터지긴 했지만 살짝 줄이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캔들 역시 상승 방향으로 인도를 하는 굉장히 좋은 캔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그 텔레그램에서 제가 이런 현대제철, 나인테크, 머트리얼즈 뭐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저점에서 말씀드리고서는 단기적으로 뭐 20에서 50%까지도 상승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크게 먹기 위한 연구를 좀 하는 편이에요. 당연히 저도 작게도 먹고 당연히 손절도 합니다. 그리고 물타기 할 때도 있고요. 불타기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되도록이면은 크게 먹기 위한 저점 잡는 연습, 크게 먹는 재료를 찾는 연습, 크게 먹는 재료를 구분하는 연습, 크게 먹을 수 있는 대장주를 찾는 연습, 그런 연구를 하고 연습을 해요. 이게 제가 연구를 하고 연습을 했으니까 아주 쉽다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으니까 계속 연구를 하는 거고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한 번에 크게 먹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시황, 재료, 차트 3박자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런 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 너 돈 많이 번 건 알겠어. 근데 너 혼자 잘하는 거 아니냐. 그 공부해서 되는 거 맞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런 후기를 받았어요. 후기를 받았는데요. 이분이 전자책도 읽고 네프콘도 구독하면서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올려주신 이 수익 인증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만 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100만 원 매수하고 떨어지면은 매물대에서 2차 매수를 하시는 거겠죠. 100만 원 정도를. 보세요. 근데 22%, 23%, 40%, 37%, 33%, 15%, 31%, 24%, 41%, 35, 41, 32, 18, 20, 19, 15, 17, 12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에 낸 수익을 이렇게 수익 인증으로 올려주신 거예요. 이분 제가 장담하는데 이분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부 방법으로 매일매일 공부하고 대장도 찾고 차트 분석 열심히 해서 신중히 찾아서 공략하시는 분일 겁니다. 물론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본전에 나온 것들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크게 먹는 게 이렇게 많다라는 거는 진짜 크게 드시는 분인 거거든요. 물론 손절할 때도 있으시겠지만 드실 때는 진짜 확실히 크게 드시는 분인 거거든요. 이분도 지금 저와 같은 관점으로 주식을 보고 계신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제가 지나간 차트로 어쩌고저쩌고 짜맞추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배워가지고 직접 크게 수익률 크게 드시는 분도 계시죠. 이전 영상에서도 전에 올려드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전자책 기법으로 이런 수익 낸 증거들이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제가 시황을 공부하는 방법부터 재료 공부하는 방법, 차트 보는 방법까지 오늘 전반적으로 훑어드렸어요. 여러분, 기회를 알아보는 눈은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지만 행동력, 공부하는 행동력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제 모든 노하우가 담겨있는 이 전자책이 한 번 구매하면 평생 무료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업데이트가 됐고 업데이트를 또 할 예정이죠. 조건식도 추가할 거고. 이게 최초 가격은 29만 9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35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앞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과정에서 가격은 계속 인상될 거예요. 전자책은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노력하는 고책재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